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C조에 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재밌네요. 근데 이번에 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과연 이걸 다 소화해낼 수 있을지가 좀 문제긴 한데, 지금 C조 제가 준비를 해뒀고 D조까지는 준비를 해뒀거든요. 일단 C조를 찍고 나서 D조까지 일단 한번 찍고, 그래도 아직 3분의 1밖에 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나머지는 뭐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아직 한 달 정도 남아 있으니까 천천히 분석을 해도 될 것 같으니까 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C조에 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엄청난 우승 후보가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브라질과 그리고 모로코 그리고 스코틀랜드, IT 이렇게 C조가 해당이 되는데, 뭐 정확히 2강 1중 1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딱 피라미드 구조로 나뉘는 화려한 개인기의 브라질이라면, 그리고 2022 돌풍의 주인공 모로코, 그 다음에 강한 피지컬, 유럽의 복병으로 볼 수 있는 게 스코틀랜드, 그 다음에 IT는 사실 뭐 가장 약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나마 뭐 다코스라고 평가를 해볼까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IT가 제가 무시하고 있었는데 보다 보니까 생각보다 전력이 막 그렇게 막 떨어지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월드컵에 진출한 팀인데 나름대로의 뭐 전력은 좀 갖추고 있다. 그래서 보다 보면 생각보다 IT도 괜찮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번 초에서는 누가 살아남게 될까, 그래서 그에 대해서 한번 완벽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은 북중미 해안을 따라서 펼쳐지는 경기예요. 그래서 좀 이것도 좀 특이한 특징이죠. 그래서 보스턴, 뉴욕, 뉴저지, 뭐 필라델피아, 뭐 마이애미 이쪽 해안 쪽 애틀랜타까지 해서 북중미 미국 동부 쪽에 이제 해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조입니다. 첫 번째는 브라질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정말 뭐 언제나 강력한 우승 후보이죠. 물론 예전의 압도적인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브라질 하면 축구 제일 잘하면 브라질 이런 게 이제 굉장히 강했는데, 뭐 지금은 언제나 뭐 부동의 1위야 라고 평가하기에는 조금 이제 떨어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브라질은 여전히 세계 최고의 공격 재능을 가진 팀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특히 아주 잘하고 있는 비니시우스 그리고 하피냐 중심의 이제 측면 공격, 엄청난 파괴력을 자랑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라질이 한동안 좀 부침을 좀 겪다가 조금씩 이제 컬러가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훨씬 유럽식의 압박 축구에 좀 가까워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트북 LM에서 만든 거는 이제 생존 확률 레이더 해가지고 16강 진출 확률에 대한 뭐 레이더로 이렇게 표현을 해뒀는데, 브라질이 아무래도 가장 강력한 진출할 확률이 가장 높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모로코도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모로코도 만만치 않고, 그 다음 스코틀랜드, 그 다음 이제 IT 이런 식으로 아마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브라질 먼저 보면 브라질이 견뎌야 하는 건 왕관의 무게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국민의 압박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브라질이 2002년 이후 24년째 월드컵 우승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한 번 하는 것도 대단하긴 한데, 브라질이 갖고 있는 그 자신들의 자부심이 있잖아요. 우리는 언제나 축구 1등이었어. 월드컵은 뭐 당연히 우승하는 거지. 우승 못하면 실패야. 이렇게 보는 게 되게 컸기 때문에 그런 자국민의 엄청난 압박감, 그리고 남미 예선에서 이번에 사실 브라질이 뭐 떨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예선에서 5위를 했어요. 되게 역사적으로 부진을 했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감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이제 브라질이 택한 사람이 이탈리아의 명장 카를로 안첼로티죠. 여러 뭐 AC 밀란도 그렇고 뭐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를 포함해서 엄청난 세계적인 팀들을 이끌고 또 우승을 했던 엄청난 명장이기 때문에 이런 유럽의 클럽 축구를 제패했던 이 명장이 첫 국가대표를 드디어 잡았고, 과연 이 클럽에서 잘했던 이 사람이 또 대표팀은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팀에서는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좀 굉장히 큰 관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장의 도전으로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브라질 내에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지금 점적으로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과연 네이마르가 합류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
그래서 무릎 인대 부상에서 최근에 이제 돌아와서 5월에 예비 명단에 극적으로 합류했던 게 네이마르입니다. 그래서 네이마르가 과연 그 오랜 부진을 끊어내고 에이스로서 활약을 할 수 있을지가 기대되는 점이겠죠. 그러면 브라질 같은 경우는 아마 4-3-3 포메이션으로 이루어질 것 같고, 딱 골키퍼부터 한번 보면 아마도 알리송 같은 경우는 리버풀의 세계적인 골키퍼라고 볼 수 있겠죠. 193이고요. 다음에 왼쪽 백, 레프트 백 같은 경우는 길레르미 아라냐 같은 선수가 될 것 같은데, 세비야에서 좀 뛰다가 지금은 브라질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아틀레티코 미네이로에서 뛰고 있는 176cm의 레프트 백이고요. 다음에 센터백 라인이 너무 좋아요. 일단 센백의 한 자리는 가브리엘 마갈량이스, 아스날에 뛰고 있는 190cm의 아주 세계적인 센백이죠. 왼발에다가 압도적인 세트피스 득점력을 갖추고 있는 정말 수비의 핵이 될 선수고요. 다음에 마르키뉴스. 마르키뉴스는 키는 뭐 183밖에 되진 않지만 PSG, 그러니까 파리 생제르맹에서 수비진을 이끌고 있는 엄청난 센터백 중에, 세계적인 센터백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에 오른쪽 백 같은 경우는 아마 다닐루가 나올 것 같고요. 다닐루는 레알, 그리고 맨시티, 유벤투스 엄청난 팀들을 거쳤던 선수인데, 지금은 이제 고국인 플라멩그로 돌아가서 뛰고 있는 184cm의 풀백입니다. 근데 선수가 그 구단의 이름값에 비해서는 뭐 어마어마하게 잘했다라고는 좀 보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브라질 하면 사실 세계적인 이 풀백들이 정말 미친 존재들이 많았잖아요. 뭐 카를로스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조금 그 이름값이 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미, 그래서 카세미로가 나올 것 같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레알에서 오랫동안 활약을 하다가 지금 맨유에서 뛰고 있고, 마지막 황혼을 불태우고 있죠. 그래서 185cm의 세계적인 수미입니다. 한때 맨유에서 되게 좀 부진을 겪었는데, 최근에 활약성을 보면 또 맨유와 함께 같이 살아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이제 중앙 미들에는 브루노 기마랑 그리고 루카스 파케타가 자리할 것 같은데, 브루노 기마랑이스 같은 경우는 뉴캐슬의 아주 핵심이 되는 182cm의 중앙 미들이고요. 이 선수가 조금 더 공수 간격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루카스 파케타 같은 경우가 이제 웨스트햄의 180cm의 중앙 미들인데, 조금 더 이제 공격적인 성향을 가질 것 같습니다. 요 브라질의 요 미들 라인이 정말 탄탄한데, 뭐 카세미로도 좋고 파케타도 워낙 잘하지만, 요 공수 간격을 조절하고, 그리고 활동량, 그리고 수비력 이런 거에서 정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사람은 전 브루노 기마랑이스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눈에 띄는 건 카세미로나 아니면 파케타의 공격력, 화려함 이런 게 훨씬 눈에 들어올 텐데, 정말 중요한, 정말 팀에서 있어서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선수는 전 브루노 기마랑이스 같은가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은 일도 많이 해주고, 그리고 이 선수가 생각보다 그 패싱력이나 이런 것도 엄청 좋아요. 플레이메이킹 능력이 되게 좋기 때문에 기대해 볼만 하고요. 그 다음에 왼쪽 윙 같은 경우는 비니시우스죠. 레알 마드리드의 176에 키는 단신이지만 뭐 이 선수를 모르면 답이 없죠. 그래서 엄청난 공격의 핵심이 될 거고, 그리고 오른편에는 하피냐, 바르셀로나에서 미쳤었죠. 하피냐가 정말 미친 듯한 활약을 했었는데, 이 선수도 이제 176cm, 키는 뭐 작지는 않지만 둘 다 뭐 기술력, 킥력 뭐 이런 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라이커가 조금 예전에 비해서는 이름값이 떨어지긴 한 것 같아요. 호드리구라고, 뭐 이름값이 떨어진다고 해도 레알 마드리드의 주전입니다. 그래서 174cm의 키는 작지만 다 이제 엄청난 기술력,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라고 봐야겠죠. 브라질의 핵심은 이제 측면입니다. 비니시우스랑 하피냐가 공간을 흔들고, 그리고 하피냐가 반대편에서 마무리하는 이런 형태가 많이 나올 것 같고, 하피냐가 결정력이 너무 좋아졌죠. 그래서 마무리 피니시 능력도 충분히 좋을 것 같고, 뭐 어떤 선수든 수비진을 다 휘저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브라질은 정말 공격력이 무서운 팀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중원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브루노 기마랑이스가 경기 템포를 아주 잘 조절합니다. 저는 이번 월드컵에서든 뭐 아니면 뉴캐슬 경기든
이 기마랑이스의 가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 이거를 보는 것도 사실 되게 재밌거든요. 한번 그걸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라질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세계 최고 수준의 개인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빠른 전환 속도, 공격진이 다 빠르고 기술이 좋고 이런 형태가 나타나고, 그리고 강한 전방 압박, 그리고 공격 옵션의 좀 다양성. 어떤 선수든 다 엄청난 개인기랑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화려한 측면 파괴력이 있어서 좌우 윙어가 어느 선수든 개인 전술을 통해서 아이솔레이션이 가능하죠. 그래서 공격 패턴 쭉 혼자서 끌고 가는 능력이 가능하고, 그리고 세트피스에서 마갈량이스가 아스날이 사실 이번에 거의 우승에 근접해 가고 있는데, 그 바탕에는 사실 세트피스, 그 세트피스의 바탕에는 또 마갈량이스가 있죠. 그래서 마갈량이스를 필두로 한 박스한 압도적 공중볼, 마르키뉴스도 키는 작지만 또 엄청난 제공권도 갖고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엄청난 압도하는 세트피스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약점이라고 본다면 브라질도 뭐 점이 존재하겠죠. 이 수비 전환 속도가 가끔 흔들릴 때가 있어요. 높은 수비 라인이 나타나면 그만큼 뒤에 배열 공간이 좀 노출되는 거고, 그리고 불안정성이 아마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중원 압박을 강하게 받을 경우 경기 운영이 약간 꼬일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카세미로가 나이가 많이 됐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많은 활동량과 그리고 그 스피드나 이런 걸 좀 따라가지 못하는 게 좀 약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2000 월드컵 최고의 돌풍이었던 모로코입니다. 지금은 뭐 아프리카의 지배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전에는 우리가 모로코 하면 뭐 모로코 축구 좀 해? 뭐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이제는 언더독이 아니죠. 이제는 유럽 세계 최고 수준 선수들이 다수 포진해 있는 아프리카의 진짜 실질적인 지배자. 모로코랑 막 맨날 이집트랑 막 다투고 했었는데, 이제는 모로코가 완전히 압도적인 것 같습니다. 한번 보면 새로운 시대로 가고 있다. 레그라기 감독의 충격적인 사임 이후에 2025년에 U20 월드컵 우승을 이끈 모하메드 우아비 감독으로 이제 체제로 성공적인 출범을 해서 잘 나가고 있고, 다음에 압도적인 예선을 치렀습니다. 현재 피파 랭킹 8입니다. 아프리카 지역 예선에서 8승 0무 0패 22득점 2실점, 실점도 거의 없고요. 엄청난 다득점으로 조별 예선을 전승으로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2025 네이션스컵에서 챔피언이 됐던 아프리카의 실질적인 지배자라고 볼 수 있겠고, 카타르 월드컵에서 4강 했을 때 와 이제 돌풍이다 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게 우연이 아님을 증명할 역사상 가장 완벽한 공수 밸런스의 스쿼드를 구축하고 있는 게 지금의 모로코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모로코의 예상 포메이션은 4-1-3-1 이거나 아니면 4-2-3-1이 될 것 같은데, 일단 키퍼는 야신 부누, 그래서 알 힐랄에 지금 뛰고 있는 195cm의 선수인데, 뭐 얘가 이름도 그렇게 막 엄청나게 알려져 있지 않아서 잘 몰랐었는데, 저번 월드컵 때 보고 와 반사신경이 정말 대단하다 라는 걸 볼 수 있었고, 이 4강 신화의 엄청난 주역이 됐던 건 사실 야신분우의 미친 듯한 선방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신분우를 기대해 볼 수 있겠고, 왼쪽 백에는 누사이르 마주라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왼쪽 백 에 해당됩니다. 뭐 지금은 주전은 아니지만 183에 아주 준수한, 그리고 아약스에서 오랫동안 뛰었던 그래도 세계적인 레프트 백으로 볼 수 있겠고, 그다음 센백 같은 경우는 나에프 아게르드, 레알 소시에다드에서 뛰고 있는 190cm의 굉장히 좋은 센백이 있고, 다음에 또 한 자리는 로맹 사이스에서 알사드에서 지금 뛰고 있는데 188cm의 아주 키가 센백 키가 딱 좋죠. 아주 이상적인 조합이고, 다음에 이 라이트백이 어마어마한 세계 최고의 우측 풀백을 갖추고 있죠. 아슈라프 하키미라고 하는 파리 생제르맹의 181cm의 풀백인데, 모로코는 특이하게 요 풀백이 거의 팀의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난 공격력과 그리고 미친 듯한 오버래핑 이런 걸 앞세워서 하키미는 진짜 파리 경기 볼 때마다 정말 미쳤다 싶을 정도로 잘하거든요. 그래서 하키미를 보는 맛이 어마어마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중원에는 아마도 이제 수비형 미들 역할을 할 선수는 소피앙 암라바트, 페네르바체에서 소속인데 지금 레알 베티스로 임대를 갔습니다. 베티스에서 뛰고 있는 185cm의 딱 이상적인 수비형 미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다만 스피드가 조금 떨어지는데 뭐 키핑력 그리고 커팅력 이런 거 아주 좋은 수미입니다. 패스도 좋고요. 다음에 미들에는 아제딘 우나이, 마르세유에서 뛰고 있는 선수가 있고요. 다음에 닐 에우나우이라고 여기 나와있듯이 185cm의 AS 로마 선수가 있는데 패싱력이 엄청 좋아요. 그리고 활동량도 너무 좋고 중원 사령관으로서 엄청난 활약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셀림 아멜라라고 지금은 이제 아랍에미리트의 코르파칸 클럽에 뛰고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도 이제 186cm고 괜찮아요. 괜찮은 선수입니다. 유럽을 거쳐서 이제 지금은 아랍에미리트로 건너간 선수거든요. 그 다음에 왼편의 왼쪽 윙은 소피안 부팔. 지금은 이제 벨기에 생질로아즈에서 뛰고 있는 선수인데 175cm의 키는 작지만 뭐 기술력이 되게 좋은 선수고요. 그리고 오른쪽 윙에는 아주 기대할 만한 선수가 있죠. 그래서 하킴 지흐. 지금은 알 두아일 뛰고 있는 선수지만 아약스에서 엄청난 전성기를 누렸고 첼시 그리고 갈라타사를 거쳐서 지금은 이제 알 두아일에서 뛰고 있는 181cm의 윙어이자 윙어이면서 뭐 기술력도 좋고 뭐 킥도 아주 좋고요. 그래서 지혜는 좀 볼만할 겁니다. 다음에 스트라이커도 아주 좋아요. 유세프 엔 네시리라는 선수인데 세비야랑 페네르바체를 거쳐서 지금은 알 이티하드에서 뛰고 있지만 188cm에 키도 좋고 아주 기술력도 괜찮고 떡대 되게 좋거든요. 이 엔 네시리 선수도 아주 괜찮은 스트라이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평균 신장이 한 185 정도 돼요. 그래서 체격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뭐 하나 빠지지 않는 게 딱 모로코이다 싶어요. 선수진이 지금 유럽파도 있고 아니면 대부분이 중동 지역에 많이 가 있긴 하지만 그런 선수들은 유럽을 다 거치고 나서 이제 중동으로 간 경우라서 엄청난 경험력과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빼놓지 않고 우리가 좀 봐둬야 할 선수는 브라임 디아스라고 레알 마드리드에서 이제 뭐 세컨드 스트라이커 역할이나 아니면 약간 공리 역할을 하게 되는 선수인데 키는 되게 작지만 플레이메이킹 능력 그리고 좁은 공간에서 돌파력 이런 거는 정말 좋은 선수라서 이 선수도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로코 가장 큰 무기는 아마 조직력 으로 볼 수 있을 텐데 라인 간격 유지가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수비 집중력도 되게 뛰어납니다. 하키미가 공격력이 미쳤는데 그렇다고 이제 수비도 딸리는 건 아니거든요. 일단 빠르고 워낙 잘 뛰고 그래서 이 하키미의 오버래핑은 진짜 세계 최고 수준이고 파리 생제르맹의 경기를 보다 보면 정말 이제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 좀 기대해 볼 만하고요. 모로코의 강점은 이제 탄탄한 수비 조직력 그리고 빠른 역습, 측면도 너무 좋고 경기 운영 능력 자체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키미의 전진, 이 오버래핑, 파괴적인 오버래핑을 볼 맛이 있을 거고 다음에 브라임 디아스가 좁은 공간에서 이제 하프 스페이스에서 패스를 받아서 킬 패스를 찔러 넣는 이것도 좀 볼만하고 다만 모로코도 약점이 있습니다. 점유율을 좀 오래 가져가는 팀이 아니에요. 되게 좀 다이나믹하게 빠르게 하는 스타일이라서 브라질처럼 개인기가 강한 팀을 상대로는 좀 수비 부담이 조금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근데 수비력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모로코는 전력이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러면 이번엔 세 번째 스코틀랜드입니다. 스코틀랜드는 유럽 특유의 아주 강한 피지컬 축구를 갖고 있는 팀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28년의 기다림, 긴 암흑기의 끝을 끝내고 드디어 스코틀랜드가 월드컵으로 돌아왔습니다. 98년 프랑스 월드컵 이후로 7개 대회에서 연속 본선 진출 실패라는 유럽이 참 그만큼 힘든 곳인 거죠. 28년간의 뼈아픈 암흑기를 마감을 하고 드디어 본선에 진출했고 진출할 때도 이제 덴마크전에 이제 기적을 터뜨리면서 조일이 덴마크와의 최종전에서 추가 시간에 터진 2골로 완성한 극적인 4대2 승리를 통해서 본선 직행을 하게 되는 드라마를 썼던 그런 팀입니다. 그리고 스티브 클라크 감독의 아주 철저한 실리 축구 그리고 끈끈한 조직력 이런 걸 통해서 실리적인 축구를 하는 팀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쉽게 무너지지 않고, 그리고 특히 중원 압박이랑 세트피스가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그래서 선수 면면을 보면 알겠지만 스코틀랜드를 사실 잘 몰랐을지라도 선수들은 아마 익숙할 거예요. 자, 아마 3백을 쓰는 아주 특이한 팀 중에 하나인데 홍명보가 좋아하겠네요. 352나 아니면 532 이렇게 공격으로 나갈 때는 이제 352가 될 테고 수비적으로는 532가 되는 이런 하이브리드 전략을 쓰는 팀으로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수비적으로 강하게 수비를 하는 팀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키퍼는 아마 앵거스 건이나 아니면 크레이그 고든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앵거스 건 같은 경우는 노리치 시티에서 196cm의 괜찮은 골키퍼고요. 아니면 크레이그 고든이 나올 수도 있는데 하트에서 지금 스코틀랜드 리그에서 뛰고 있는 193cm의 나이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선수가 과연 주전을 차지할지 요거를 보는 것도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센백부터 한번 보면 센백은 아스널의 이제 퀴에런 티어니 같은 경우는 뭐 풀백도 되고 윙백도 되고 그런 선수인데, 스코틀랜드에서는 요 센백의 3백의 한 쪽을 담당하거든요. 아스널에 뛰고 있는 178cm의 키는 작지만 굉장히 뭐 준수한 센터백이고, 다음 잭 핸드리, 셀틱에서 뛰다가 지금은 알 이티파크로 간 선수인데 192cm의 괜찮은 중심을 잡아주는 선수고, 그리고 스코틀랜드에서 수비의 딱 핵심이다 하면 존 스타루라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레인저스, 그래서 스코틀랜드에서 뛰고 있는 8cm의 정말 엄청난 압도적인 제공권을 차지하는 수비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코틀랜드는 이 좌우 윙백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아마도 3백을 쓰는 데 있어서 이 두 엄청난 세계적인 윙백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전략이 아닌가 싶거든요. 왼쪽에 윙백 같은 경우는 앤디 로버트슨, 리버풀의 엄청난 세계적인 풀백이자 윙백이죠. 178cm이긴 하지만 지금은 조금 내려온 것 같아요. 지금은 예전에 정말 전성기 때보단 조금 내려온 것 같지만 그래도 여전히 세계에서 정상급 풀백이자 윙백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워낙 갖고 있는 이 크로스 능력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충분히 로버트스는 아직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고요. 다음에 오른편에는 히키라고 브랜드퍼드에 뛰고 있는 75cm의 또 아주 괜찮은 윙백이 있습니다. 그 다음 미들이 좀 되게 좋은데, 미들은 한쪽은 이제 빌리 길모 선수가 이제 나폴리 뛰고 있는, 키는 좀 작은데 괜찮은 중앙 미들이고요. 다음에 케니 맥린이라고 노리치에서 뛰고 있는 선수도 있고요. 다음에 아마도 이 선수가 핵심이 될 것 같은데 존 맥긴, 중원에서 이제 중요한 핵심이 되는 선수입니다. 또 공미 역할이나 중원의 전 포지션에 소화가 가능해요. 그래서 아스턴 빌라에서 뛰고 있는 8cm의 중원에 아마 핵심이 되는 선수는 존 맥긴 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투지력이나 이런 게 엄청 좋아요. 활동량이 엄청 좋고, 와 여기도 뛰고 있네 하면 존 맥긴입니다. 정말 괜찮은 선수이고요. 다음에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지금 이름값 정말 미쳤다, 엄청나다라고 할 선수는 아마 스콧 맥토미니가 될 것 같은데, 맥토미니는 지금 나폴리로 가 있지만 원래는 맨유 뉴스로서 맨유에서 오랫동안 뛰다가 사실 약간 버림받듯이 갔는데 나폴리에서 완전히 터져버렸죠. 그래서 약간 맨유의 그 나폴리로 옮겨가기 이전에 그 시즌에부터 약간 얘가 뭔가 공유로서 터지기 시작하네 라는 게 좀 있긴 있었는데, 나폴리 가서 완전히 만개한 것 같습니다. 원래는 조금 더 이제 수비적인 거나 아니면 중앙 미드의 성향이 강한 선수였는데 뭐 제공권도 워낙 좋고 이러면서, 되게 맥토미니가 기술적으로 엄청 뛰어난 선수는 아니거든요. 되게 좀 투박한 면이 있는데도 워낙 이 떡대랑 제공권이 엄청 좋고, 뭔가 결정적인 순간에 뭐 결승골을 넣는다든지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섀도우 스칼 역할이나 역할을 좀 많이 하면서 만개한 선수, 나폴리의 193cm의 엄청난 이선 스트라이커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격수 스트라이커도 되게 괜찮아요. 체담스라고 토리노에서 뛰고 있는 선수인데 179cm이지만 뭐 준수해요. 체담스도 엄청나게 뭐 좋다라고 하긴 어렵지만 되게 준수한, 유럽에서 잘 뛰고 있는 선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평균 신장이 183 정도 되긴 하는데 수비진이랑 그리고 딱 필요한 라인, 수비진, 골키퍼 그리고 공격수 라인이 신장이 되게 좋죠. 미들이나 뭐 이런 라인은 조금 작긴 한데 압도적인 세트피스나 이럴 때 엄청난 제공권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스코틀랜드의 핵심은 이제 중원 싸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맥토미니의 피지컬 엄청난 위협이 될 거고, 그걸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로버트슨의 크로스죠. 그래서 좌측면 깊숙한 곳에서 얼리 크로스나 이런 것들 정말 잘 올려주는데, 정말 정교하고 택배 크로스가 딱 들어온다고 하죠. 그래서 그걸 이제 이선에서 맥토미니 엄청난 활동량이나 이런 걸 바탕으로 페널티 박스로 세도하면서 강력한 헤더 아니면 또는 슈팅을 노리는 이런 박스를 타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난 스코틀랜드의 공격 장면이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피지컬 바탕으로 굉장히 실리 축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비할 때 거의 5백이 되니까 5백 해서 기반으로 아주 촘촘하게 밀집 수비 형태를 갖춰놓고, 그 다음에 딱 끊어냈을 때 로버트슨의 크로스 그리고 맥토미니의 골, 이런 식으로 아주 성굵은 실리 축구를 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 강점은 피지컬 그리고 세트피스 그리고 강한 압박, 뭐 활동량, 존 맥긴 정말 많이 뛰어다닙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역시나 스코틀랜드도 약점이 있는데, 수비수들이 그렇게 빠르다거나 민첩하거나 이런 게 좀 떨어지기 때문에 빠른 공격수 대응에는 약점이 조금 존재하고요. 특히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가 아마 스코틀랜드랑 상성이 굉장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브라질의 엄청난 공격력에는 이 스코틀랜드의 수비도 좀 많이 흔들릴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에 마지막 IT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팀은 이 카리브해의 IT입니다. IT는 사실 세계적으로 아니 역사적으로는 지진으로 되게 유명한, 지진은 즐겁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죠. 엄청난 슬픔이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지금도 이제 IT는 사실 국가적인 위기입니다. 그래서 갱단이 점거를 하고 극심한 위험으로 수도에 접근이 불가한 상태고요. 그래서 자국 내 경기 개최가 불가능해서 키라소를 가짜 홈구장으로 사용할 정도로, 그러니까 중립 구장을 쓰면서 할 정도로 정말 힘들게 했는데 정말 본선에 진출했어요. 얼굴 없는 명장으로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감독이 세바스티안 미니에라고 하는 감독인데, 부임 8개월 동안 너무 수도가 이런 데도 되게 위험하고 하다 보니까 IT 방문을 한 번도 안 했어요. 빵인데 비디오랑 전화 통화만으로 이제 감독을 해서 본선행을 달성한, 이거 정말 좀 드라마 같은 얘기 아닌가요? 1974년 이후에 52년 만에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고, 절망에 빠진 IT 국민들에게는 엄청난 희망의 빛을 보여줄 수 있는, 52년 만에 엄청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국가적인 행사가 된 것이 이번 월드컵입니다. 이 중국을 넣으려고 본선 진출국을 확대시키다 보니까 이런 IT도 이런 좋은 효과를 누리게 된 거죠. 자, IT의 예상 포메이션은 아마도 4-2-3-1이 될 것 같습니다. 야, 이번엔 정말 이상하게 만들어졌네요. 네, 한번 보면 골키퍼는 조니 플라시드라는 선수인데, 제가 요거 선수들 이번에 IT는 사실 선수들 제가 거의 몇몇 아는 선수가 많이 없어서 하나같이 다 조사를 해봤는데, 다른 선수들도 물론 조사를 했지만 다른 선수들은 제가 축구 유럽이나 이런 축구를 보면서 그래도 아는 선수들이 많았거든요, 다른 나라들은. 근데 IT는 진짜 모르는 선수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찾아보면서 생각보다 IT가 나쁘지 않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키퍼 같은 경우는 조니 플라시드, 바스티아라고 프랑스 2부 리그이긴 한데 리그 2에서 뛰고 있는 선수이고 181의 단신의 키퍼입니다. 레프트 백부터 보면 칼 아르시우스라는 선수인데 포FC라고 마찬가지로 프랑스 2부 리그이고, 다음에 센백은 리카르도 아델손에서 디종, 프랑스 지금 리그 3에 떨어진 거지만 186의 괜찮은 센터백이고요. 다음에 또 센터백 한 자리는 장자크라고 덩케르크라고 하는 프랑스 이제 리그 2에서 뛰고 있는 선수입니다. 184의 센백이고요. 다음에 라이트백은 이제 카를렌 알시드라고 캡하이티엔 FC라고 IT 리그, 자국 리그에 뛰는 선수입니다. 180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칼 아르시우스 같은 경우는 178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180 언저리에 있는 괜찮은 수비 라인이다. 물론 중앙의 센백은 키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아마 스코틀랜드의 제공권에 좀 힘들어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 미들 같은 경우는 브라이언 피에르라는 선수인데
샤를루아라고 이제 벨기에 리그에 뛰는 선수고 180 뭐 괜찮은 미들입니다. 그 다음에 한 자리는 다니 라쿠루라고 발랑시엔의 프랑스 리그 3거든요. 거의 179cm의 센터 미들이고요. 다음에 아마도 공리로 나올 선수가 장 리카르도 데우스, FC 루앙의 프랑스 리그 3에서 뛰고 있는 선수입니다. 175의 단순이지만 기술력 있고요. 다음에 왼쪽 윙 같은 경우가 아마 프란치드 피에로라는 선수인데 아테네 AK 이제 아테네에서 뛰는 선수인데 그리스 리그이고요. 10cm에 아주 괜찮은 키를 갖고 있는 윙어입니다. 이것도 좀 특이하죠. 보통 194cm 정도 되면 윙어보다는 아마도 스트라이커를 할 확률이 되게 높은데 윙어를 뛰고 있고요. 다음에 오른편에는 아마도 IT에 있어서 아주 핵심 선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 리크네르 벨가르드라는 선수인데 키는 되게 작아요. 172 정도 되는 선수인데 울버햄튼에서 뛰기 때문에 제가 엄청 많이 봤어요. 황희찬 경기 본다고 계속 많이 봤는데 대표팀의 이제 실질적 에이스 역할을 하고 중원의 장악력도 좋고 공격 전개의 핵이 될 선수입니다. 물론 울버햄튼에선 그 정도 선수는 아니에요. 그렇긴 하지만 IT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선수 중에 하나고 그리고 뭐 기술력도 있고 되게 괜찮습니다. 키가 조금 작긴 한데 되게 개인기도 좋고 다만 그렇게 막 이타적인 플레이를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게 조금 아쉽긴 한데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IT에서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스트라이커는 디켄스 나종 요 선수도 좀 기대하고 있는 선수죠. 에스테그랄 테헤란 FC 그러니까 이란에서 뛰고 있는 이란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인데 대표팀의 최다 득점자이자 예선 득점왕 해서 역습에 마침표를 찍을 선수입니다. 181 아주 뭐 체격적으로 되게 괜찮은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전체적으로 평균 키가 한 181 정도 되거든요. 뭐 신장 자체는 나쁘진 않은데 딱 필요한 부분에 키가 조금 작아요. 골키퍼도 작고 다음 센백도 조금 작고 다음 공격기도 좀 작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스코틀랜드에게는 아무래도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플라시드가 나이가 좀 있는데 정신적 지주가 되고 아주 괜찮은 뭐 주전 골키퍼가 되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IT는 딱 수비 딱 정말 거의 템백이죠. 극단적인 이제 수비 버스를 세운 다음에 롱볼에 의한 역습. 그래서 벨가르드가 아마 볼을 운반하는 역할을 하게 될 거고 나종도 아주 괜찮기 때문에 마침표를 찍어주는 그 한 방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간이 열렸을 때는 순간적으로 팍 튀어나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걸 좀 기대해 볼 만하고 그래서 카운터어택이 가장 강점이고 다음에 활동량 아마도 브라질이랑 모로코의 맹공을 막기 위해서 거의 다 내릴 거거든요. 극단적으로 페널티 박스에 밀집을 해 있을 거고 이렇게 되면 아무리 뭐 브라질이랑 모로코가 공격력이 강해도 극단적인 수비를 뚫어내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중원에서 공을 뺏어낸 직후에 바로 다이렉트로 최전방까지 다이렉트 패스를 넘어갈 거고 요게 연결이 됐을 때 한 번이라도 됐을 때 그걸 골로 마무리를 하게 된다면 정말 대열을 낚을 수도 있는 그래서 활동량도 좋고 역습도 좋고 피지컬도 좋고 한데 수비 조직력이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수비를 함에도 수비 조직력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래서 강팀을 상대로 하면 충분히 좀 무너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마도 IT는 조별리그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실점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도 정말 버티는 인내의 축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술 상성도를 한번 보게 된다면 아마도 가장 완벽한 공수 밸런스를 갖고 있는 건 모로코 상상적으로는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직적인 수비, 정교한 점유율의 완벽한 밸런스를 갖추고 있고 브라질은 공격력은 정말 극강이지만 수비력이 예전만 하지 못하다라는 점 그리고 스코틀랜드는 수비력은 좋지만 공격력이 그렇게 막 강하지 못하다는 점 IT는 뭐 둘 다 힘들죠. 조별리그 운명의 매치업을 본다면 아마도 조 1위 결정전이 되는 건 브라질과 모로코가 되겠죠. 1998년 이후에 28년 만에 월드컵에서 재격돌을 하게 됐는데 정말 화려한 남미의 창 브라질과 그리고 황금 밸런스의 아프리카 방패 모로코가 부딪히는 사실상의 C조의 왕자 결정전에 되는 게 브라질과 모로코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생존의 멸망전이 되는 건 아마도 IT와 스코틀랜드가 될 텐데 서로가 아마 이 경기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16강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조별리그 통과를 위해서
요때는 양 팀 모두 수비 빗장을 풀고 이제 공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브라질 모로코는 정말 화려함이라면 IT 스코틀랜드는 되게 처절함의 혈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브라질이 중심일 거고 무난하게 이제 조일이 통과를 하겠죠. 그리고 2위가 아마 모로코. 밸런스가 워낙 좋기 때문에 어쩌면 저는 모로코가 1등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가 3위를 할 가능성이 높죠. 다음 IT는 이미 사실 본선 진출 자체가 기적이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마도 조 사이로 탈락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승점을 1점도 따내기가 사실 힘든 게 아마 IT가 아닐까 싶어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화려한 개인기의 남미, 탄탄한 전술의 모로코, 다음에 아주 끈적한 수비 축구를 할 스코틀랜드, 다음에 기적의 카리브해가 충돌하는 월드컵에서 가장 다채로운 전술 실험실 이 될 게 이번 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C조에서 어떤 팀이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브라질은 이번 월드컵에서 과연 우승할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도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끝나고 나면 저 D조를 다시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